제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는 새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본격적인 겁니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씨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올해는 김소월 9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2024년입니다. 시인 김소월이 죽은 지 90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는 90주년이라고 하지 않고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러니까 90주기 하면 돌아가신 지 90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소월 90주기 특집을 올해 계속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김소월 90주기 특집 1, 김소월 씨의 새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김소월 두 편의 시를 읽어보겠는데요. 첫째, 부엉새라고 하는 시 전문을 읽고요. 계속 이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시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시를 계속 읽겠습니다. 부엉새 김소월. 간밤에 뒷창 밖에 부엉새가 와서 울더니 하루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 오늘도 해 못 보고 날이 저무네. 희망 부분 김소월. 날은 저물고 눈이 내려라. 낯선 물가로 내가 왔을 때 산속의 올빼미 울고 울며 떨어진 잎들은 눈 아래로 깔려라. 김소월 90주기 특집 1, 김소월 시 속의 새들. 오늘의 주제입니다. 김소월 시에는 새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새들이 많이 나왔냐 하는 것은 오늘 강의 끝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김소월 시 속의 새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한 셋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첫째, 종류를 알 수 없는 새. 둘째, 종류를 알 수 있는 새. 셋째, 애매모호한 새. 첫째, 그러면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는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새, 산새, 흰새, 작은 새, 두죽지 상한새, 이런 것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김소월 시속의 새들이다. 작은 새는 삼유아에 나오죠.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여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의 말씀에 보면 두죽지 상한새,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류를 알 수 없는 새의 유형. 두 번째로 종류를 알 수 있는 새는 김소월 씨도 어느 정도 강범위하니까 시집 진달래꽃에 나온 것만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시집 미수록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달래꽃에 발표되지 않는 시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진달래꽃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시집 진달래꽃에 나온 것만 지금 제가 대충 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보니까 10종이 됩니다. 10종. 종류를 알 수 있는 새는 10종인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급히 읽다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새인가 한번 봅시다. 까마귀, 까치, 기러기, 까투리, 또 닭도 나와요. 닭도 일단 새라고 봐야 됩니다. 왜? 생물학적 분류로 볼 때 조류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시 5편 속에 등장합니다. 까치는 시 2편 속에 등장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김소월 시의 까마귀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모두가 가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좋은 시인데, 유명하고도 좋은 시인데, 거기에 까마귀 우는 소리를 어휘성어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통 까악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깍깍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무슨 갈매기는 끼룩끼룩 하고요.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하는데 요 까마귀를 김소월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가왁, 가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용례는 김소월 시밖에 없습니다. 가왁, 가왁 울었다. 뭐 이렇게 가왁, 가왁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흉주로 보는 까마귀를 김소월 시에서 수용을 많이 했느냐? 김소월의 어떤 음울한 좀 우울한 내면 풍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좀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작가의 이야기가 뒤섞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애매모호한 새의 그 유행에 관해서 또 살펴봅시다. 어떻게 애매모호하냐 하는 건데 첫째 박쥐가 등장합니다. 또 박쥐가 있는데요. 제목은 실제, 제목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무제하면 제목이 없다. 그 제목 잃어버린 거하고 제목 없다 하는 거하고 이게 뭐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제목을 처음에 썼다가 제목을 잃어버린 거지. 아마 제목을 막 없앴다는 뜻에서 제목의 상실이라는 뜻에서 실제인 것 같아요. 실제라고 하는 제목 없음이 아니라 제목 상실이라는 뜻의 실제라는 시에 보면 박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박쥐를 하면 엄습한 이미지라고 느끼십니다. 왜? 박쥐가 서식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로 안에 그 동굴이거든요. 동굴이고 폐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불길하고 엄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야행성입니다. 또 그리고 김소월 시 속에 나오는 새들도 대부분 야행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박쥐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조류가 아닙니다. 포유류입니다. 새처럼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가 박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바다 속에 다니는 유일한 포유류는 고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적 인식으로 보면 박쥐는 새라고 봅니다. 일단 날개로 날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새의 유형 하나에 들어가겠고요.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생물학적 분류와 우리의 그 관념과 이렇게 서로 괴리를 일으키는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그 분류가 들어있거든요. 가장 우리 그 쉬운 게 수박과 토마토. 수박과 토마토는 우리는 다들 과일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채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한번 보세요. 대나무는 생물학적으로는 이것은 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는 또 대나무이지 않습니까? 박쥐는 어쨌든 간에 어두운 무의식의 심연이나 심층에 존재하는 불길한 상징이나 기표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거는 김소월 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쥐 이야기 했으니까 또 하나 왕십리라고 하는 시 벌새가 나옵니다. 벌새. 비 맞아 나른해 벌새가 운다. 이 벌새는 벌새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참새보다 더 작은 새. 굉장히 안에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벌새. 벌새라고 하는 새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벌판의 새일지도 모릅니다. 왜? 왕십리가 미나리 깡이 유명하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벌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많은 미나리 깡. 미나리 깡이 많으니까 일단 조그만해. 서울에서는 넓은 들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판에 있는 새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정말 안에 새 종류 이름 벌새로 봐야 되는지 근데 미나리 미나리 꽝이라고 하는 미나리 그 심어 있는 밭을 미나리 꽝이라 합니다. 꽝이 꽝. 밭이란 뜻인가요? 예? 꽝이 거기서는 밭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밭이죠. 미나리 밭을 미나리 밭이라 하지 않고 미나리 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십리는 미나리 꽝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3대 특산물의 바로 왕십리 미나리, 마포 새우젓, 두문포 콩나물, 두문포는 옥수역 전철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구정역 맞은편 편. 또 그리고 미나리 맛을 서울의 맛으로 표현한 일제강점기 잡지가 있습니다. 벨건곤이라고 1920년대 거기 보면 미나리 맛은 서울의 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미나리 깡이 있으니까 벌판일 수도 있으니까 벌새가 벌판의 새일 가능성이 많은데 새 종류를 한다면 아주 작은 새를 말한다. 그런데 이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 삶의 곰핍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가난한 것. 그것을 투사한 것이 바로 벌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김소월 자신의 그 자화상이다.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이렇게 또 가난하냐? 배제 학당을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유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유학할 때 동대문 지나서 저 뭐 왕십리 쪽에 자취나 하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은 되지만 정확한 것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쥐님, 벌리새네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한 새의 유형에 속하는 부분들이다.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새, 종류를 알 수 있는 새, 애매모호한 새, 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는 새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본격적인 겁니다. 부엉새가 나오고 올빼미가 나오고 접동새가 나오거든요. 그 많지도 않은 김소월씨의 부엉새, 부엉새는 오늘날 우리는 부엉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엉이라고 해요. 부엉이, 올빼미, 접동새 이게 비슷비슷한 새거든요. 부엉이와 올빼미는 형제라고는 보기는 힘들고 한 사촌간이라고 한다면 또 접동새는 이 두 새, 앞에 두 새와 한 육촌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새고 야행성이고 맹금류입니다. 쥐들을 잡아먹고 막 이렇게 작은 새를 잡아먹고 하는 그리고 독수리처럼 맹금류에 해당되는 새인데 이 새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부엉이, 올빼미, 접동새. 접동새를 갖다가 표준어로는 소쩍새라고 합니다. 소쩍새는 그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지 않습니까? 이 새와 접동새는 똑같습니다만 접동새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접동새 유명한 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 유튜브 강의에서도 접동새 공부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김소월의 새와 관련된 그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접동새예요. 이 새는 종류도 비슷하지만 사촌간, 육촌간 정도 되고 또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새 울음소리를 의성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성어를 명사화한 겁니다. 언어 중에 소리를 흉내내서 명사로 만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부엉새, 부엉이, 부엉새, 부엉이 뭐 같은 개념입니다. 올빼미, 접동새, 소쪽새 다 이거 의성어입니다. 새 울음소리에서 온 말입니다. 부엉, 부엉 한다고 부엉. 올빼미는 올 한다고 올. 그리고 접동새는 접동, 접동. 소쪽새는 소쩍, 소쩍. 그러니까 실제 그 소리와 가깝지는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습관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 새 울음소리하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새지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관념화시킨 새소리와 한국인이 관념화시킨 새소리는 싹 다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뭐 영어도 꼭기호합니까? 영어는 꼭기호하지 않거든요. 닭 울음소리.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 새가 부엉이, 올빼미, 접동새 다 올빼미 목에 속하는 맹금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올빼미 목입니다. 분류상. 그러니까 내가 4촌 6촌 했죠.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동일합니다. OWL 아울이라고 합니다. 아울. 영어로 아울 하면 부엉이, 올빼미, 소쩍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아울도 역시 의성어로 명사화한 겁니다. 아울이라고 우는 소리를 그렇게 들은 건데 뭐하고 같습니까? 올빼미하고 올하고 같습니다. 영어의 아울과 올빼미의 올이 같은 어원이다. 울음소리를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미국 사람들은 아울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관념화시키고 우리는 올이라고 해서 관념화시킵니다. 어원은 같습니다. 새 울음소리를 의성화해서 명사로 만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딱 있습니다. 부엉이하고 올빼미하고 딱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봅니다. 부엉이는 조금 얼굴이 각이 졌습니다. 조금 방형입니다. 그런데 올빼미는 원형입니다. 동그랗습니다. 동그스름합니다. 약간 각진 얼굴과 동그랗고 눈은 큰거 이거 둘 다. 그런데 올빼미에는 기깃이 없습니다. 기깃이라는 말은 귀 부분을 쫑긋하게 세운 털을 기깃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기깃이 있는 것이 부엉이고 기깃이 없는 게 올빼미인데 그러면 부엉이와 올빼미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부엉이 할 때 비읍으로 생긴 것이 부엉이고 올빼미 할 때 이형으로 생긴 것이 올빼미다. 나도 젊었을 때 시골에서 근무했고 앞에는 동해
바닷가고, 뒤에는 야산이지만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더 뒤에는 무룡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전혀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때 거기서 보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어쩌다 한 번씩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한 2주 3주 만에 한 번씩 이 녀석이 울어요. 우는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고 기묘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아주 밤에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요. 웅 하면서 그렇게 들려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그게 벌써 안에 지금 40, 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젊었을 때 시골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 그러면 이 시를 한번 볼까요? 부엉새 아까 읽어봤는데, 간밤의 뒤창 밖에, 이게 야행성이니까 간밤이라고 되어 있죠. 부엉새가 와서 울더니, 부엉새, 부엉입니다. 우리는 부엉이라고 하죠. 하루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 오늘도 해 못 보고 날이 전문에, 5행으로 된 전문인데요. 인하대학의 김만수 교수가 진달래꽃 다시 읽기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시집 진달래꽃에 있는 시 전체를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도 빠짐없이 해설을 했으니까 뭐 전편 해설이 되겠는데요. 부엉이는 누가 뭐 해설한 적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분이 전편 해설을 하다 보니까 부엉이 해설한 부분이 이렇게 몇 줄입니까? 6줄로 해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행에 보면 하루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 이게 참하게 이 비문이거든요. 문법이 안 맞아요. 도대체 하루를 하면 목적어인데 목적어에 대한 그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행도 이상해요. 오늘 또 해 못 보고 날이 저무네. 뭐 이거는 그런 대로 문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사행이 참 문제가 돼요. 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해 주목해보자. 날이 흐려 하루 종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했다는 식으로 읽는 것이 편하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내가 읽으면서 메모를 해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게 오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오늘도가 있는데, 오늘은 바다 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소월의 조사에는 의를 대체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는 의로 바꿔야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의 구름이라고 해야 되지, 바다 위에 구름 하면 해석이 참 안 됩니다. 앞에 그렇지 않아도 하루를 하는 이 목적격이 나와가지고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를 처음부터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다 위의 구름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오늘은 바다 위의 구름처럼 캄캄한 하루였다. 내 마음속의 흐릿한 풍경, 내면 풍경입니다. 내 마음속의 흐릿한 풍경이 지속되어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해를 보지 못한 채 날은 저문다. 날이 저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이 마지막 이행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김민수 교수가 귀신 형상이라고 했는데, 부엉이를 그 점에는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는 해, 오늘 또 해 못 보고, 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우울합니다. 해는 님의 형상이다. 님의 형상. 그러면 부엉이는 귀신의 형상이고 해는 님의 형상, 서로가 대조되는 이미지인데, 그러면 귀신과 님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은 저승사자요, 님은 무속신이다. 무속신, 샤머니즘의 그 신격화된 그런 이미지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진달래꽃 다시 읽기는 무속, 샤머니즘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분석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소월의 진달래꽃을 이렇게 다시 읽으려면 또 불교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불교적인 것은 조금 소홀을 하고 있어요. 불교, 무, 그러니까 샤머니즘, 불교, 무, 정신분석, 이런 것이 어울러야 전체적으로 진달래꽃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이에 김만수의 그 진달래꽃 다시 읽기는 뭐 좀 인상 비평이지만 학문적인 비평은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한 것은 사마니즘적 시각을 중시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저는 좀 더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 다는 아니어도 알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종합적인 안목에서 다시 읽어볼까 뭐 이 생각하고요. 오늘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는 귀신의 형상, 즉 저승사자요. 해는 바로 무속신으로서 님의 형상이다. 초원에도 보면 하여튼 무속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민속학적 이미지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면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과 김소월 씨를 제 생각에는 한 10m 정도를 1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희망을 그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희망은 날은 저물고 눈이 내려라 낯선 물가로 내가 왔을 때 산속의 올빼미 울고 울며,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떨어진 잎들은 눈 아래로 깔려라. 올빼미가 여기에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의 일행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몇 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에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도 발생합니다. 바로 안에 지혜의 눈물이 나오거든요. 지혜의 눈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바로 올빼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미네르바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 말로는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에서 변형시켜서 그 아테나라고 하는 그리스 수도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여신, 지혜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그리고 헤겔의 법철학 강요 서문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우리 철학사에서, 인류가 이루한 철학사에서 그 명구 막 그 한 열몇 가지 이렇게 주스 모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운역이 되어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미네르바, 그 아테나 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올빼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의 안에 그 서식하는 그 부엉이는 별로 없고 올빼미가 있는데,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검눈새 올빼미라는 게 있대 해요. 올빼미 종류 중에서도 검눈새 올빼미라는 게 있는데 그 올빼미인데, 그런데 이게 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영어로 여기다 아울이라고 하듯이 독일어도 똑같은 말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는데,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정확하고 더 정확한 것은 검눈새 올빼미입니다. 그리스의 그 야산에 오가는 검눈새 올빼미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절대 무슨 사전에 예측하지 마라. 사후에 종합적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같아요. 이게 바로 안에 올빼미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왜? 항상 그 아테나 신이 데리고 다니거든. 올빼미라고 해도 좋고 부엉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깨에 이렇게 데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의 상징이고 신의 전령사야. 신이 인간을 내보내는 이 영매적 존재가 새거든요. 신과 인간의 신인 관계를 맺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새거든요. 그래서 안에 어이 너 저 인간으로 가서 전해라 하면 전하고 다시 또 안에 오는데, 그러니까 올빼미니 부엉이니 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의 상징인데, 이 김소월 시에 보면 지혜의 눈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연히 일치를 봐야 되는지, 김소월은 우리 민속학적, 사마니즘적, 불교적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서양의 문화 원천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이 우연히 일치인지 바로 올빼미 울고 울며 그 바로 밑에 보면 지혜의 눈물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스 신화를 알고 이렇게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당시. 근데 다른 시에도 무슨 뭐 서양의 어떤 관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 나이 많은 그 한용운은 있긴 있어요. 한용운은 뭐 그런 그 서양적인 뭐 지식의 그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에 눈에 띄는데, 김소월 다른 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민속적인 거, 기청문화적인 거 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 우리말입니다. 더욱이 김소월이 헤겔을 알았겠느냐. 헤겔, 올빼미,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든 미네르바의 올빼미든 알았겠느냐. 그러면 그 헤겔의 말뜻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합시다.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거예요. 지혜라고 하면 철학이거든요. 필로소피가 바로 지혜에서 온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애지의 학문이 바로 철학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이 지혜는 바로 철학인데, 바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든 올빼미는 어둑해져야 날개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은 인간의 검음, 인간이 어두워질 때, 인간성이 메말라갈 때, 인간됨이 상실되어 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맞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때요? 제가 해석한 게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철학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됨의 상실에, 인간성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근데 이 김소월시에서도 희망이란 말이 거기에 올빼미가 나오고, 올빼미가 울고불고 그리고 지혜의 눈물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우연의 일치 같은 모양이, 너무 우연의 일치니까 아마 그리스 신화는 공부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양의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나 기원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기초문화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거, 우리 민속학적인 거,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겨우 좀 나아가면 문화 인류학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양계 이게 파고들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새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안에 할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뉴욕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 동물원이 있는데 우리 부엉이가 탈출을 했어요. 이 놈을 안에하고 온데 되돌아다니면서 지금 가출한 녀석이 되돌아오지도 않고 집으로 귀가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거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옥 안에 사생활 엿보기, 창문에서 한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반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 창밖에서. 그러니까 뉴요커들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수리 부엉이가 이게 머리 끝에서 꽁지까지가 70cm인데 날개만 펴면 170cm가 돼요. 우리나라 오는 그 갈매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최근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왜 저 녀석이 남의 집을 안에 훔쳐보기를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동물원에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친구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반가워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요커들이 이제는 좀 신상해져서, 그럼 저 녀석이 또 왔나 보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는데 저 녀석이 또 왔구나 하면서 건물, 높은 건물에 안에 보면 한 10분간 보다가 그냥 떠나면 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저 쳐다보고 있대요, 이 부엉이 녀석이. 뉴요커들은 익숙해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뉴욕의 새로운 자유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왜 이렇게 김소월 시에 새들이 많으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샤머니즘적 요소가 많다고 했으니, 첫째, 천상과 지상, 이성과 저성을 이어주는 혹은 오가는 영매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김소월의 새가 아니겠느냐. 여기 첫 번째고요. 이것은 어디 가지나 여지요 가능성입니다. 해석상의 비평적 사색의 여지, 해석의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3가지로 또 이렇게 내가 묶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적으로 김소월의 어물한 내면 풍경과 관련해서 악몽의 화신으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몽의 화신. 첫 번째는 샤머니즘, 두 번째는 정신분석,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시대적인 기호, 기표, 상징, 사회학적인 의미로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그때는 억압의 현실이거든요. 일제강점기니까 억압의 현실에 대한 초월의 상징, 자유의 상징으로서 새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으로서 비평적 사색의 여지에 해석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제가 오늘 안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앞으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감히 제안을 해둡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엉새 김소월. 간밤에 뒷창 밖에 부엉새가 와서 울더니 하루를 바다 위에 구름이 캄캄. 오늘도 해 못 보고 날이 저무네.
희망 부분 김소월. 날은 저물고 눈이 내려라. 낯선 물가로 내가 왔을 때 산속의 올빼미 울고 울며 떨어진 잎들은 눈 아래로 깔려라.